자, 오늘도 본부장님의 아주 기대되는 소식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 얘기 없습니다. 네, 요즘은 저보다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인기가 없습니다. 네. 다시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될까봐요. 아닙니다. 네, 주식 자. 랩소리 해야겠습니다. 네. 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가 전체 시장에 계속 1위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유튜브가 원래는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는 인기인데 TV 시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이제 저도 유튜브를 이제 TV로 많이 봅니다. 핸드폰으로 보기가 좀 귀찮아서 유튜브를 이제 TV로 많이 보는데 미국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TV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TV의 거실에서 많이 보는 시장을 닐슨에서 이제 이거를 디스트리뷰트를 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2025년 2월에 보는데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6%로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즈니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져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1위를 차지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사실 광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유발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50세 이상이 전체적으로 36%를 차지했다는 거. 광고 시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0대 이상이 사실은 이 소비 계층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 TV가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다시 보기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많이 보고 이게 일반화되고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TV 쪽에 유튜브나 OTT나 이런 것들이 이제 채널을 바로 가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들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튜브 보고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못 본 것들을 다시 보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플랫폼을 30개 돼 있고 이게 닐슨 더 게이지라고 이제 미국 내 이제 시청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보고 이제 넷플릭스가 4위고 폭스 TV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폭스 TV가 어느 정도로 강세냐면 트럼프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폭스 TV가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뷰가 전체적으로 한 3,000 뷰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폭스 TV가 1,0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전통적인 ABC 방송이나 뭐 CNBC나 이런 MBC 방송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많았고요. 뭐 우리가 많이 아는 CNN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한 200만 뷰밖에 안 나왔고요. 폭스 TV를 가장 많이 봤습니까? 이럴 정도고 사실은 폭스 TV로 이제 어떤 전통적인 인터뷰도 뭐 얼마 전에 이제 했던 일론 머스크와의 더블 인터뷰도 폭스 TV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 TV를 가장 많이 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제 TV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젊은 세대 온라인 플랫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60대나 요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20대나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는데 저희 아침 방송도 사실은 5, 6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래요? 이런 계층들이 가장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들이 많이 보실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시고요. 왜냐하면 거실 대형 TV가 유튜브를 보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나 훌루나 케이블 방송과 동등한 소비 매체가 됐다라는 게 일반화된 어떤 그런 소비층이고요. 중장년층 이제 50대 이상이 대거 유입이 됐고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젊은 세대의 어떤 중심입니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앉아서 보는 것들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TV로 보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타켓이 이제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TV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미엄 타켓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 오히려 유튜브에 광고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 제작자에서는 콘텐츠 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 지배층이 광고 지각의 변동을 유발하는 어떤 계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광고 예상의 전통 TV에서 CTV라고 하죠. 커넥티드 TV라고 합니다. 요런 TV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커넥티드 TV는 전통 TV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TV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요 이동하고 있고 중장년층의 어떤 사용자 기반 TV, 정치 광고라든가 건강 보험, 금융 광고 중에 이런 유튜브가 매력적인 광고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플랫폼 TV 점유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가 이제 11.6%고요. 넷플릭스가 8.0%, 훌루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같은 채널인데 3.0%,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약 1.9%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전통적인 케이블 TV가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어쨌든 유튜브는 더 이상 모바일 앱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주류 TV 채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유튜브의 성장 배경은 이제 전반적으로 실버 유입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세부터 이게 재밌는 건 2세부터 11세까지 시청자가 16.9%에 육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세부터 16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디즈니 쪽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폭스는 슈퍼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슈퍼볼이 이제 폭스에서 방영을 했기 때문에 전달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자,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학교 우선 신고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들어올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 이게 뭐냐면 이제 플랫폼의 권한 분산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권한을 학교에게 약간 일임을 하는 겁니다. 우선 권한이라고 이제 학교 내에 미국에서만 지금 하던 겁니다. 이제 학교의 권한에서 프라이머리티 이제 이스클레이션이라고 해서 시험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 권한인데 뭐냐면 미국 내 일부 중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할 겁니다. 이제 학교가 직접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에 대해서 우선 검토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학교에 이제 신고를 하면 심사팀이 이제 가속도 높은 리뷰 절차를 거쳐서 괴롭힘이나 자해나 약물 같은 것들에서 신속 대응을 거쳐서 삭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임을 커뮤니티를 공유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권한을 주는 건데 이게 약간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게 그렇네요. 네 청소년 보호 이슈라는 충목에서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얘기가 좀 있고 이제 학교 정치 문화 이슈에 따라서 과도하게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신고 우선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고 규정 적용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기 표현이나 사회적 발언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일단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 NGO 같은 기관에도 우선 검토를 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사회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메타가 좀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왜 이러고 있나 지금 지금 트럼프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고 하고 있는 메타가 유럽에는 욕을 먹이질 않나 좀 이러고 있습니다. 메타가 좀 이상하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플랫폼 책임 공유라는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지역의 규범의 새로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1세기 디지털 민주주의의 난제를 실험 위에 올려놓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인스타그램이나 이 학교 우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어쨌든 협업을 하는 이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가 이런 거에서 되게 어쨌든 뭔가 독창적이면서 약간 이런 데서 약간 자신들만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네요. 예, 트럼프를 하고 나서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아마존은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안 했는데 아침 방송에서 했는데 아마존은 보니까 유바이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펜디티스라고 그 원래 그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트럼프가 나왔던 창업 가르쳐주는 프로가 있어요. 돈을 주면서 약간 그걸 또 뭔지 틀기 알아요. 시작하더라고요. 프라임에서 예 MBC에서 옛날 했던 프로를 막 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막 약간 구애를 하는 거죠. 트럼프한테. 멜라니스한테는 거의 약간 약간 줄리아 로버츠한테 주는 약간 그런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4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주지 않나. 뭐 이러면서 막 톰 크루즈보다 더 많이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그런 진짜 놀라운 맞아요. 그런 걸 주고 참 대단합니다. 실제로 밖에서 만나면 아마 영분이 아니었으면 4만 달러도 힘들 겁니다. 근데 4천만 달러 주더라고요. 네, 참. 다음 소식도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저기 뭐지? 42번가의 그 대형 광고를 틀었습니다. 틱톡이. 예. 우리가 사라지면 당신을 잃는다라는 광고를 틀었습니다. 이 틱톡이. 예.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 바이트 댄스가 이런 광고를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이제 딱 틀었는데 42번 한번 가서 사진 하나 찍어 오시겠어요? 제가 저기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면 되죠. 저거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서 현장에서 진행하시면 되죠. 그래요? 네. 현장에서 이제 상업적인 중심과 42번 스트리트에서 그 이제 출장 좀 보내주세요. 다녀오세요. 네. 자비로. 저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게 정치적 메신저고 어쨌든 여론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문화, 생태계 필수적인 존재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레임의 핵심은 이건 겁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당신을 잃는다. 이게 트럼프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사실은 이제 대법원의 안보 우선 논리에 침해 역전 당한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복판에 트럼프한테 당신의 일성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를 없애면 당신도 피해를 본다. 맞아. 빨리 우리를 사줘 이런 얘기 같아요. 뭔가 해결해줘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틱톡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런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정부라는 헌법 제1조에 대한 프레임에 관한 이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빨리 해결해줘. 4월 5일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해결해줘 이런 얘기 같아요. 아니면 연기를 해주던가 기한을 이런 얘기 같고 미국 내 기업 소비자와 연합을 구축하려는 시도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 옛날 삼성이 뭐 잘 나갈 때 여기 광고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여기는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만 하는 겁니다. 요 광고판은. 예. 여기 이제 요 광고판 정말 비싼 광고입니다. 여기 광고판이 비싼 광고를 하는 우리는 플랫폼이자 정권이 아니다라는 메타포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중국 정부와 연결성을 부정하는 약간 이런 거고 자기는 정치적 의도도 없고 뭔가를 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의 반중 프레임을 역전시키려는 약간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들은 지지층의 유권자들에게 어떤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주고자 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성을 하고 중국 정부와 무관하다. 우리는 무관하고 자기들은 그냥 서민들 미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플랫폼일 뿐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표현의 자유, 경제 생태계, 정치적 책임 한꺼번에 이제 반전시키려는 어떤 여론전인 듯한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림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딱 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를 이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틱톡이 이렇게 여론전을 한다. 덕분에 견문이 넓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으로 이제 우리가 없어지면 너네 책임이야. 뭐 이런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법적 책임을 전환하려는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거래를 시도하는 민물 거래를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정치권 압박을 위한 약간 감성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가족, 생명, 소상공인,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서사를 만들려는 것 같고 이 앱을 없애는 건 국민을 해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광고주들의 불확실성 회피를 이유로 광고 예산을 주고 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어쨌든 막 약간 엄청난 이익을 너네가 없애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네가 이걸 없애는 건 뭐 재앙을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없애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발 없애지 말아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잠깐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있었는데. 제가 떠들었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인도가 요즘에 미국에게 너무 러브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디지털세 6%를 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없애고 막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재무장관이 IT 기업에 부과하던 6%의 디지털세를 없앨 테니 빨리 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디지털세 빅테크들의 타깃이었어요. 6%는 2016년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기반의 플랫폼이 수익의 타깃이었고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이고 큰 수익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광고 수익 기반들에게 실질적인 원가 인상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기로 했어요. 수익의 근간이 상당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차별적 조세 조치로 간주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없애기로 했고요. 인도가 무역 리스크보다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와 이제 기술 협력을 우선시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2024년 이후에서 이제 반중연합과 대체 생산지로 이제 자신들을 이제 선택해 달라고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인도에 대한 투자 기술 이전 조건으로 디지털세를 없애면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할래라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하고요. 바이든하고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후속작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바이든 색깔을 좀 지울 생각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이제 빅테크 플랫폼 현지화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현지화와 서버가 현지에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야 이제 수익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콘텐츠 규제 협조, 그다음에 인도에 내 투자를 좀 확대를 하는 것. 세금은 걷지 않겠지만 그 대신 인도 좀 안쪽으로 들어와라. 제작을 좀 해서 이제 못 가져가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인도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나라들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3% 디지털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아직 도입은 안 하고 있는데 논의 중인데 이것도 유야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없애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인도가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인도는 시장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명언을 지금 그렇네요. 남기고 명언이네요. 있다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잘 만들었죠. 제가 요새 명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뭐 지구주권이라고 했죠. 지구주권 제가 지구장사 아니고 지구주권. 네, 지구주권 제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죠. 지구주권. 예.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상승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자, 다시 한번 제가 내일 물어볼 겁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시장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시장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머리에 각인이 돼서요. 중요합니다.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지구주권 외우세요. 네, 지구주권. 지구주권. 네. 내일 또 물어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네. 자,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최고는 못 만들어도 싸고 빠른 걸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 AI 좋네요. 목표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중국 AI의 최근의 목표입니다. 최고 안 만들어도 돼. 우리는 싸고 빠른 걸 만들겠어라는 게 가성비. 예, 가성비입니다. 이게. 예. 어쨌든 가격 경쟁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제 패권 전략의 이제 가속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20%를 무조건 싸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20%만 싸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전반적인 어떤 이 바이두나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딥시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에 따라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는 최고로 만들지 않고 좋은 전략이. 조금 낮고 싸고 빠른 거 이렇게 만들겠다는 좋은 거고. 전략이. 예, 한국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한국 모델을 하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LG가 2호 전략이에요. LG전자가 근데 지금. LG는 제가 볼 때 이 전략인데 중국보다 못해요. 근데 그 지금 R1 딥시크 R1이랑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나쁘지 써보셨어요? 않았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써보지 않으셨죠? 아직 안 나왔죠, 세상에. 네, 써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한번 써볼게요. 기사로 아무리 그렇게 써봐도 기자들이 정말 문제인 게 뭐냐 안 써봐요. 안 써보 기사로만 써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의 문제인 건 써보시라는 거예요. 딥시크도 써보지 않은 분들이 기사를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발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써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써보면 완전히 그게 오픈AI밖에 안 쓰게 돼요. 다 오픈AI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돈 주고라도 오픈AI를 쓰게 돼요. 예, 퍼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써요. 못 쓰겠어요. 저는 돈 주고도 오픈AI를 쓰게 된다. 예, 아론 안 쓰게 된다. 알겠습니다. 돈 주고 쓰게 된다. 예. 왜 다 사람들이 다 쓰다가 넷플릭스로 쓰겠어요. 예, 좀 비싸도 넷플릭스 쓴다. 콘텐츠가 없어요. 볼만한 콘텐츠가. 결국에는 다 오픈AI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픈AI가 제일 최저가돼 있고 검색을 해도 가장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비용이 그나마 제일 싸요. 다른 게 싸지만 좀 더 주고라도 오픈AI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좋다는 거예요. 뭔가를 쓸 때. 예, 좋아요. 오픈AI가. 좀 비싸더라도. 예, 저는 오픈AI를 씁니다. 다 써보니까 제가 다 썼거든요. 모든 걸 다. 네. 예, 오픈AI 좋습니다. 어쨌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각 나라의 전략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후발주자들을. 자, 오픈AI의 성능 격차에 전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차피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AI를 만드는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전력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이 GPU 전력을 너무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전력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GPU를 가정에서 못 씁니다. 제가 H200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저는 못 써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집에 쫓겨납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준다고 해도 못 씁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채굴을 하잖아요. 저 집에 쫓겨납니다. 맞아요. 안 되죠. 예. 네. 집에 쫓겨납니다. 예. 너무 비싸서.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집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위험 발언. 네. 예, 어쨌든 오픈AI가 미국과 성능 격차 인정하고 있고요. GPT-4나 클로셋 3나 제미나이 1.5 서방에 비해서 사실은 이런 데 비해서 중국 모델이 멀티톤 대화나 추론 모델이나 코드 이런 게 한 개의 좀 모델이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AI 칩을 못 구합니다. 어쨌든 우회해서 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못 구합니다. 예, 못 구하고 있고요. 최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이게 심포도인 거죠. 심포도 같이 이거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는 못 만들어도 싸고 빠른 걸 배포하자는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성능보다는 접근성, 비용, 배포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이제 한 거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초경량 저비용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R1이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재료를 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은 재료를 못 구해서 그런 겁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만든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재료를 만든. 당연하죠. 그다음에 중국 정부는 AI를 미래 산업의 핵심 무기나 주권을 간주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뭐 대형 언어 모델 확산을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산업을 빠르게 적용하라고 명령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형 AI를 자립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저가형 약간 이런 모델이 있는 것처럼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깔끔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양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초비용 모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적용에 최적화돼 있고 이렇게 하다는 그런 비용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는 이제 글로벌 AI가 이중화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분리될 것 같고요. 미국은 고성능, 고비용, 폐쇄형으로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중급 성능 비용의 저비용 오픈형으로 이제 두 세력으로 이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AI 수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1대1로 전쟁이 이제 하에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결론은 중국은 AI가 이제 똑똑한 AI가 아닙니다. 중국은 가장 싸고 가장 많이 퍼질 수 있는 AI를 만든다라는 게 중국의 정책입니다. 가장 싸고 가장 많이 퍼질 수 있는 박리담의 AI가 될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기술 경쟁이 아닌 앞으로는 플랫폼 주권이 될 겁니다. 요것은 이제 요게 신냉전 AI 시대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일단은 누가 많이 쓰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많이 쓰느냐. 앞으로는 누구 기술이 더 뛰어나냐가 아니에요. 누가 많이 쓰느냐. 향후에는 일단 누가 많이 쓰느냐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많이 쓰느냐인데 어떤 기술이 뛰어나냐는 그 다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다음 시장을 다 먹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게 듣고 있어요. 디지털 권력의 맹점. 제가 이제 요 얘기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이 얘기를 안 해드렸죠. 이게 예멘의 전쟁 소식을 모르겠어요. 너무 한 말이 많아가지고 어떤 말인지 잘해요. 하신 말씀 많아. 뭐 말씀하세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예멘의 이제 국방장관 히색이 전쟁을 이제 이 채팅을 하다가 자기는 이게 또 웃긴 거예요. 국방장관이 왜 SNS로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이제 예멘의 이제 공격 사실을 하다가 어디 이제 어디 이제 신문사 기자 편집국장한테 그 소식을 잘못 초대를 한 거예요. 네. 초대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디 이제 북한 지역이나 이쪽에 공격 사실을 어디 뭐 만약에 어디 신문사 편집국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알려주면 안 되는데 네, 그쵸. 그게 난리가 난 비밀이니까, 거예요. 국가 기밀. 네, 국가 기밀인데. 네. 근데 이 사실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를.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트럼프가 매일 트루소셜로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식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 브리핑을 하지도 않아요. 이 양반은 맨날 트루소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사람도 당연히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밑에 사람도 나도 이걸 해야겠다.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 사람은 트루소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뭐 다른 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왓츠업이나 이런 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를 한다. 이 디지털 주권 시대, 민주주의 시대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구조적 함의의 5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디지털 공간이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돼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만든 맹점인데 함정인데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그널 왓츠업이나 아이 메신저 같은 앱이 기본적인 비공식적인 커뮤니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만든 맹점인 거예요. 예. 이게 어쨌든 공식적인 이 창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기밀조차 이 채널에서 논의하는 어떤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문제는 이런 플랫폼이 기본 구조조차 치밀함의 중심이 됐고 당심 실수 유발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암호화는 부안인데 뭐 어쨌든 이게 암호화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암호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룹 채팅의 구조적인 맹점이 비의도적인 초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초대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전화번호 하나로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룹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이전 대학까지 파일이 접속이 가능하고 예. 저널리스트가 포함됐다는 게 이제 필수였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고 그룹 채팅은 아무리 뭐 은밀해도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구처럼 말하는 고위 인사들 신뢰 붕괴가 뭐 상징적이고 전투 보고의 이모지라든가 뭐 군사 행동이 마치 게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안 시스템보다는 인간 심리에 의존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아무리 암호화가 완벽해도 접근 자체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모든 해킹이나 피싱 같은 게 이거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암호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리고 이게 뭐 사적 대화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공적인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적 대화를 너무 이 사적 대화 공적 대화의 경계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뭐 정치적 치명적인 이런 이 사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트럼프가 너무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입니다, 대통령 진짜. 예, 그래서 너무나 문제고 이게 국가 안보가 친구 모임처럼 다뤄지고 있는 시대를 트럼프가 너무 쉽게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디지털 민주주의의 진짜 아이러니한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좀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예견된 어떤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네. 예. 트럼프가 만든 제가 볼 땐 앞으로도 문화?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은. 예. 쟤도 저러는데 막 이런 예. 느낌? 아니 대통령이 그러기 때문에 밑에 사람은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저는 이게 브리핑다운 브리핑을 대통령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이걸로 하잖아요. 모든 사실을 다 이걸로 하잖아요. 채팅으로 하는 사람 모든 발표를 트루쇼쇼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내일 제가 뭐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날 13일 날 뭘 제가 대단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공식 맞아요. 발표 다 그걸로 하잖아요. 그분은. 예.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모든 발표를 다 그걸로 하고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국가 행사나 국가 기밀을 다 그걸로 하고 있으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식을 파괴하시는 네.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랩소디 또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